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4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입니다. 예. 오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조국 관련된 조국 후보자 관련된 황당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 정말 화제가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보도본부 한라인. 나는 언젠가 이렇게 엄성석 씨가 크게 한판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거는 엄성석 씨의 잘못은 아니야. 여기에 그냥 그분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는 게 불행이죠. TV조선 뉴스 속보죠.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게 보도본부 한라인에 엄성섭에 이 뉴스 속보가 뜬 게 너무 라임이 잘 맞아. 그래서 조국 QM3 차량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네. 뭐야 이게? 이게 속보래. 이거 약간 되게 웃기네 진짜. 조국 밥상에 숟가락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주차장에 주차 중인 게 무슨 문제야? 방금 내려. 이런 거. 뭐죠? 이게 무슨 속보야 이게? 진짜 웃기네요. 근데 이거는. 그리고 굳이 QM3를 알려줬어야 됐을까? 이거는 뭘까? 광고에 삼성의 또. 광고의 효과가 있다. 보통은 이렇게 제니시스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야. 저는 이거는 흔히 유튜브에서 강용석 씨를 비롯해서 이분들 딸이 포르쉐를 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잖아요. 포르쉐처럼 비싼 건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걸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닌가. 나는 오히려 이걸 보고 뭐야? 조국 후보는 QM3밖에 안 타? 내가 QM3는 사실 되게 작은 작은 차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랬지 나는. 아무튼 칭찬인지 뭔지 아무튼간에 QM3를 굳이 노출하는 이런 이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진짜 아트 중에 최고의 아트로 지금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저랑 방송에 나왔던 그 김한 기자는 예전에 무슨 집에서 닭 시켜 먹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 자막 이후에 또 최고의 자막으로 기록에 남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까요? 뭘 어떻게 일부러 화제시키려고. 자기 레전드로 남으려고. 아닌가? 이게 아니어도 엄성섭의 건 레전드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TV조선에서 TV조선도 레전드가 많아요. 사실 이 정도 그쵸. 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보도본부 한라인 똑같은 건데 집 창문 열어둔 상태인데 인기척 없어. 이것도 뉴스 속보에 나왔습니다. 똑같이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이게 너무 웃기네요. 이런 이미지 짤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언론 진짜 심하다. 자, 그러면은 아무튼 이런 황당한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정철원 기자가 이걸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썼어요. 미디어 오늘에 썼는데요. 저는 이 기사에서 다른 것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어서 이렇게 쭉쭉 지나간다 치고 그 보도량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도 말했는데 8월 27일 오후 5시 현재 일주일간 네이버에 조국 후보로 검색되는 기사가 27만 8,333건이었다고. 나는 이 사람이 세워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해보잖아요. 그러면 세다가 지쳐요. 이게 한 페이지에 몇 개로 배열해서 계속 이래서 100이니까 얼마 곱하기 하는 이게 거죠. 생각보다 27만 8,333건은 이건 아마 그래서 키워드를 넣고 검색 결과 전체를 따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넣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세워보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만 해도 27만 건이면 세상에 엄청난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이건 사실 28만이잖아. 그러니 지금 이게 27일 오후 5시니까 지금 28일 지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제 30만 원 됐겠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런 게 거의 유력 대선 후보급 물량을 가볍게 뛰어넘는 그런 대선 후보급으로 지금 올려주셨다. 대선 후보급 물량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이게 표현이 너무 웃기네요. 네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누구예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일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가로세로 연구소 분들도 지금 계속 조국 어머니 집 앞에 가서 방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한다거나 난리가 났습니다.
자, 서울대 이준홍 교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기 그 기사에서 썼는데요. 2014년 가둠클럽이 개최한 인사검증 보도의 현주소와 개선점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준홍 교수가 사적 사안의 공적 관련성을 확립하는 것이 언론의 일이다. 공적 적실성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고 비판 기사를 쓰면 흠집 내기 기사가 된다라고 했고요. 언론의 공직자 검증 보도가 근거 없는 물어뜯기와 부당하게 퍼뜨리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고 당사자의 견해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시에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다 상식적인 수준의 그런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언론이 그렇게 지키지 하고 못하고 있나? 몰상식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몰상식의 수준을 넘어섰다. 몰상식한 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몰상식한 일들은 많이 벌어지는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고 넘었다? 진짜 너무나 이상하다. 가볍게 넘어섰다. 네. 자, 그리고 최경영 기자가 한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어뷰징 기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최경영 기자의 페이스북이 기사화 됐네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요즘 최경영 기자가 진짜 정말 삐받았구나. 글을 정말 열심히 쓴다. 네. 그런 생각을. 요즘 팬 기자 되셨습니다, 거의. 그런 페이스북 기자 되셨습니다. 현재 인사검증 보도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전달되고 장관 후보자 그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경력, 이력,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정말 남의 호적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그대로 기자들에게 토스되는데 문제의 첫 단추가 시작된다. 기자 입장에서 보면 언론 자유를 위해 이 정도까지의 자료가 제공되면 이걸 바탕으로 기자가 밑바닥보다 철저히 검증해서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을 검증하려는 보도가 줄을 이뤄야 하는데 주민등록 번호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를 바탕으로 기자들은 아주 쉽게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의 추문이 나올 거리를 찾는 데 주력한다. 지금 조국 후보 관련 의혹 보도들 중에서 조국 후보 자신과 관련된 것은 거의 없다. 나머지 가족들과 관련해서는 가정이 줄을 이루는데 이러한 가정들은 전혀 상반되는 다른 가정들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프예요. 이프 그죠? 만약에 그 집안 아닙니다. 지금 약간 제가 말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보여서 이런 식이에요. 조국이 이 사실을 알고도 이 동생이 그랬다면, 조국이 그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면, 딸이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면, 딸 장학금 수령에 조국이 개입했다면, 이런 식이랍니다. 참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A라면 B다라는 구조로 가는 건데 사실 이런 구조가 가기 위해서는 A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요. A라면이라는 가정이 이렇게 가정을 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객관적인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들은 A에 대한 정황이나 근거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A라면 B라는 가정을 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이런 기사를 쏟아낼 정도면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딱 말 못하게 딱 증거를 내놓던가 뭔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했다면 이럴 것이다. 이거 했다면 문제가 있다. 안 했으면 또 문제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 쓰나만 한 거 아니야. 굉장히 쓰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랬을 거야. 나도 쓰겠다. 아 진짜. 그렇죠. 우리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창피해서 그렇지. 왜 이렇게 안 창피하냐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지구가 망하면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구가 망하지 않았어요. 지구가 망한다는 그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모니터, 오늘은 종편 이야기인데요. 더 창피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 창피한가요? 네, 더 창피한. 정말 이번은 조국이 너무 싫어서 창피고 뭐고 없는 사람들이죠. 앞뒤 못 가리는 거죠. 시작해볼게요. 민원연 종편 모니터. 정신 차려 특집.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김수철의 정신 차려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건 거의 필살기입니다. 네,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쓸 수 있는 정신 차려라는 노래인데 오늘 제가 얘기할 이 보고서의 주제가 이영훈 씨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영훈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 중간에 조국 후보자도 잠깐 등장을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안을 좀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영훈 씨와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 일부 학자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강제징용을 부정하면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지난 8월 5일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SNS에 이영훈 씨를 부영 매국 친일파라면서 비판을 했고 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는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이다. 이 내용은 많이 네. 들어봤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MBC의 취재 기자가 이영훈 씨를 취재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영훈 씨가 마이크를 내려치고 뺨을 때렸습니다. 맞아요. 요게 이제 7일 보도를 통해서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영훈 씨가 굉장히 많이 이름이 올라오니까 도대체 이영훈 이 사람 뭐야? 이렇게 해서 찾다 보니 이 사람이 서울대 명예교수로 여기저기 엄청나게 나갔는데 명예교수가 아니었다라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영훈 씨가 거의 8월 초부터 8월 중순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슈로. 근데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중에서 이 이영훈 씨와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룬 방송이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모니터를 해본 거예요. 근데 TV조선이 뭘 다루느냐. 이영훈 씨 주장이 잘못됐고 이 허구성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영훈 씨를 비판한 조국 후보자를 화살표를 꽂고 저기다가 이제 공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영훈 씨가 문제 있는 게 쟁점이 아닌 거예요. 조국이 이영훈을 비판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승전 조국이구만. 그렇죠. 여기는. 저는 처음에 이걸 비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영훈 씨의 책 자체를 편들어줄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 구역질 나는 이 표현은 좀 과하지 않냐? 그렇죠. 요 정도로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학문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세게는 하지 마라라고만 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근데 아닙니다. 그 정도가 그래?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였으면 그래 우리 이거 안 썼지.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갔더라고. 어떻게 가느냐. 네. 이영훈 씨와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하나의 학문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8월 7일 방송이었는데 출연자 김종래 충남대 특임 교수가 이영훈 씨 책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김정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아직은 이 책을 못 봤습니다. 예. 다만 이영훈 교수가 쓴 책은 예컨대 세종은 과연 성궁이었나 이런 네. 책들은 좀 봤는데 굉장히 그 독특한 시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논란을 불릴 수도 있고 또는 네. 반대로 참신하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제작을 나름으로 자료를 많이 갖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책도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신하다. 네, 참신하다. 이영훈 씨 주장은 참신하다. 세종대왕이 업적을 폄훼하는 책이었는데 그게 참신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참신하다고 네, 단어를 쓸 수가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네. 저런 분이 작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구나로서 우리가 학문적인 자유나 이런 큰 틀로서 받아들이면 될 텐데 문제는 예. 조국이라는 분이에요. 네.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느낌에는 이 조국 수석은 오히려 청와대에서 나온 뒤에 네. 어떤 청와대와의 무슨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저렇게 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의 아주 전방위 특보 아니면은 사상 검열 무슨 특보 역할을 자기가 자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방위 특보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사상 검열 특보? 사상 검열 특보는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조국 수석만 때리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조국 주소를 비롯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일본 패망론이라든지 올림픽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걸 등등을 봐서 네. 이 정권 사람들은 EQ가 아주 과도하게 발달한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그렇게 과도하게 발달한 EQ로서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이영훈 씨 책을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조국하고 정부를 비판한 거예요. 정보 비판하려고 그 얘기.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대담이 이 사람의 발언 주장이 끝난 겁니다. 근데 이 뒤에 누가 발언을 이어가느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발언을 이어갑니다. 이분은 좀 더 노골적이에요. 저도 이영훈 교수의 이제 저분들 주장이 이른바 낙성대 학파라는 이제 이른바 소수 경제학자, 경제사학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학문적인 소수 의견들입니다. 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요. 자료가 나름대로 굉장히 자료에 철착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술적 차원에서 비록 공인된 다수의 설은 아니지만 소수의 설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에요. 다 학계에서는 다 인정을 받는 분들입니다. 네네. 이분도 교수잖아요. 사실. 교수예요. 심지어 이분은.
안철수 뭐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맞습니다. 뭐 지금은 교수니까 현직은. 뭐 그 이야기 조금 뒤에도 하겠지만 이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쓴 책을 제가 볼 때는 제 그냥 느낌입니다만 아마 조국 수석이 그 책을 다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자기의 SNS에 부역 친일 매국이라고 악인을 찍어버리면 지금 이영훈 교수 저는 다가오는 게 뭐냐면 저도 이영훈 교수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학자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조국 당신이 학자로서 날 비판하는 건 좋다. 그러나 학자로서 비판할 수 있는 그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자로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일 간의 경제전쟁 속에서 조국 수석은 자신들의 주장,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옳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저도 뭐 그중에 비판합니다만 조국 수석의 단골 수법이 뭐냐면 골대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한테 우리가 나서서 아니 한일 청구권 협정의 국제법적 효력도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도 정당하고 또 효력이 있으니까 둘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는 게 외교적 해결 아닙니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다 이런 방법 말하지 않고 골대로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이영훈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하는 게 친일파가 아니고 뭡니까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골대로 옮겨 다니면서 쟁점을 회피하는 수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이영훈 교수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친일파의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저는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올바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끝나요. 근데 저는 김근식 씨는 잘 모르겠어요. 네, 김근식 씨는 이렇게 조국 후보자를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냐? 조국 후보자가 폴리패서를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이분이 전형적인 폴리패서거든요. 그렇지. 조국 후보자가 비판한 폴리패서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고 선거에 계속해서 나가면서 교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김근식 씨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지난번에 작년에 지방선거에서도 보셨겠지만 노원에서 이준석 후보하고 경선을 벌이려고 그렇죠. 얼마나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분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이분은 전형적인 폴리패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국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영훈 씨의 문제적인 책 반일 종족주의가 토론의 대상이 됐는데 이 토론 내용을 보니까 결론은 그렇죠. 결론은 조국이 잘못했어. 정부가 잘못했어. 이렇게 끝난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여기 결론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뭘 얘기해도 그쪽으로 가. 기승전 조국이에요. 정부 정해져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근데 과연 이 토론이 이 대담이 적절한가 이 시기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일단 이영훈 씨의 저서 자체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역사 왜곡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래 씨나 김근식 씨도 책 내용이 뭔지는 이런 방구도 안 하잖아요. 왜냐? 다 역사 왜곡이거든요. 핵심 주장이 뭐냐? 이영훈 씨가 반복적으로 해왔던 주장. 끌려간 위안부는 없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끌려간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간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버젓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강제징용은 없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징용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서 가서 노역을 하고 왔는데 강제징용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 왜곡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거의 이거는 저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면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TV조선에 비판을 하고 가야죠. 근데 이런 주장을 하나도 설명을 안 한 다음에 이게 무슨 학문적 소수 의견이다? 학계에서는 뭐 다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학계 참 그거 이상하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런 사람들 인정이 돼요? 그럼 그 학계가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기간에 그래서 8월 19일에 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누가 나왔냐면 이용수 할머님이 나오셨어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이 나오셔서 지 눈으로 봤을까? 지 눈으로 보고 끌려갔는데 가봤는가? 내가 끌려가서 대만 신주 가미가제 끌려가서 당한 나로서 눈으로 보이나? 똑똑히 봐라. 역사에 산 정인 이용수가 지금 너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가미가제 부대로 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온 피해자가 있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할머니들도 다 너를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미천 인간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책 전부 다 환수하고 전부 다 거다라. 거둬들여라. 만천하에다가 사죄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너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내가 경고한다.
빨리 책 다 거둬라. 거두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너 그냥 둘 수 없다. 할머님, 예. 지금 이러다가 혈압 오르실까봐 건강에 안 좋으실까봐 제가 막 염려가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TV조선이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언급을 하느냐? 언급을 1도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면서 이게 뭐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김근식, 김종래 씨 다 교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그러네. 주장에 대해서 둘 다 또 교수네 또. 이건 정말 문제가 큰 겁니다. 이 자체로도 이 방송 자체로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한 것도 학문적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인정해줄 수 없어요. 식민지 근대화론은. 말이 안 되죠. 왜냐? 식민지 근대화론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학계의 이 학문적으로도 반박이 계속 돼 왔어요. 잘못된 거다. 왜냐?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뼈대가 뭐냐면 일제강점기 당시에 인구 증가와 함께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결국 경제 성장이 있었다. 이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반박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2007년 2월 12일에 신동아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안병직 교수 제자의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허수열 충남대 교수가 허수열 충남대 교수가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 왜 잘못됐는지를 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통계 왜곡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뭘 기반으로 하냐면 1910년부터 1917년의 조선 총독부 통계 요걸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 통계가 뭐가 문제냐면 다 아시다시피 1918년에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이 끝납니다. 네. 그러면서 1910년부터 18년에 8년 동안 농작이 이뤄지는 경지 면적이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사가 이뤄지는 땅이죠. 네. 이 땅이 8년 동안 82%가 증가해요. 이 이전에도 당연히 농사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8년 동안 82%가 증가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 1918년에 이 조사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기간에 확 늘어난 거다, 조사를 하면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볼 때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하느냐? 물론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이 부분을 보완합니다. 근데 보완이 미진해요. 제대로 보완이 안 된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농사를 하는 면적 자체의 통계가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생산물, 당연히 왜곡이 되죠. 똑같이. 그렇죠. 생산물을 기반으로 한 GDP. 이것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그렇죠. 왜곡이 돼 있으니까 결과가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더 뻥튀기가 되겠어.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통계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통계들도 자연스럽게 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허수열 이 교수가 반박을 한 거고 그리고 이 통계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941년부터 45년에 자료가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왜냐? 이 시기는 일제가 패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향으로 조선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자료가 없어요. 사료가 없다는 이유로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이 시기를 통계 안 넣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일제로 인해서 조선의 경제가 폭망한 시기는 데이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통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전체 통계로 들어가려면 45년까지 넣어야죠. 그렇지. 폭망한 시기까지 넣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쭉 증가를 했는가?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잘 나가던 때만 쏙 뺐네 그것도. 패망한 시기는 없어진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웃기죠.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 네. 거기는 아니라고 할 테니까. 제가 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반박할 사람들은 김근식 씨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이게 틀렸네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뭐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뭐.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역사학적 관점으로 봐서도 이건 뭐 역사학적으로는 더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 일본이 우리나라에 당시에 기반 시설을 설치했어요. 뭘 설치했냐? 철도, 중공업 시설 이런 걸 설치했습니다. 왜 설치했을까요? 전쟁하려고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의 군수 물자를 여기서 만들어내려고 설치를 한 겁니다. 이동하기 쉽게 하고. 그게 조선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설치한 게 아니에요. 일단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 그 기간에 그럼 조선인들한테 수탈을 안 했느냐? 다 수탈했어요. 뺏어갈 거 다 뺏어가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적 관점에서 봐도 일제 행동들이 경제 발전, 조선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전쟁을 이기려고
여기다가 일종의 기지를 하나 마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역사학적으로 봐도 이 통계학적으로 봐도 다 문제가 있는 주장인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학문적 소수 의견이다? 이게 무슨 학문적 소수 의견이에요. 그냥 왜곡 주장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문적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굉장히 미화시켜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날 방송에서만 이영우 씨가 나왔느냐? 7일 방송에서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틀 뒤에 8월 9일. 8월 9일은 무슨 날이냐면 조국 후보자가 정식적으로 이제 청와대를 통해서 후보자로 임명이 된 날이에요. 법무부 장관 네,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거죠. 지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TV조선이 뭘 하느냐? 이영훈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이승만 TV 채널에다가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TV조선 유튜브를 이제 황당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다.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의 내용이 뭐냐? 이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든가 하는 격한 욕설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은 연구자, 교육자, 사회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조국 씨에게 묻습니다. 그 말버릇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말이죠. 비판을 합니다. 막 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장면을 보여줘요. TV조선이. 근데 이 장면이 끝난 다음에 누가 발언 기회를 얻냐면 거의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김관옥 계명대 교수가 발언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김관옥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이영훈 씨의 책을 비판하는 거예요. 오기 전에 서점에 들러서 잠깐 훑어보고 왔어요. 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서문은 제목이 뭐냐면 거짓말의 나라예요. 네. 한국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의 수치를 또 대요. 그런데 위증이 우리가 일본의 몇십 배.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나온 이제 데이터를 내놓은 것이 보험 사기죠. 보험 사기가 일종의 이 미국에 비해서 한 1000배 된다. 이게 어떤 뭐 경제신문에 나온 거다라 그러는데 각주는 안 달았어요. 근데 우리 연구자들은 그러한 중요한 데이터들은 무조건 각주를 달아줘야 됩니다. 추적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 서문부터 끝났네. 그렇죠. 이걸 뭘 읽어봐. 이런 사람이 쓴 글을 읽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 참.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만 상식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관옥 계명대 교수가 무슨 얘기 하냐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 거짓말의 나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상당 부분의 어떤 문화에 대한 그 부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본인은 또 거짓말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외징조부가 뭐 독립운동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을 거짓말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되는 그런 책이었던 거예요. 그런 책이다. 아니 그게 거짓말이니까 맞는 거지. 본인이 거짓말의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의 나라다. 그거는 거짓말의 나라가 아니라 거짓말의 이영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 자기 세상이니까 지금 왜 나라를 매도해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니 너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는 일관되네. 일관성 있네. 일관성 있다. 일관성 계속 있어. 그러니까 그럴 거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거짓말의 나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일까 진실일까 그것도 좀. 그런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식적인 비판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김관옥 씨 입에서. 근데 이렇게 상식적인 비판이 나왔으면 대담의 흐름이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영훈 씨가 한 주장들이 잘못됐다. 거짓말을 한 것도 잘못한 것이고 혹은 뭐 저는 여기서 적어도 기자 폭행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들으시는 여러분들 내가 상상하는 그건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게 맞습니다. 김관옥 씨에 의해서 발언권을 얻은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이 본인도 일단 이영훈 씨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비판을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영훈 교수의 그런 주장에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비판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지금 조국 후보자가 그전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친일 반일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죽창가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그것이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 뭐 선동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영훈 교수의 그 책을 다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뭐 구역질 나는 책이다 이 정도까지 하면서 또 논란을 확산을 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승전 조국으로 가는 겁니다. 기승전 조국 비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앞서서 김관옥 씨가 상식적인 비판을 했는데 뒤에 가서 송국건 씨가 조국 후보자 비판론을 꺼내면서 얘기가 또 조국 후보자 비판으로 가는 거예요. 회귀한 거예요, 다시. 기승전 조국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과학이야, 과학 이 정도면. 기승전 돔 저리 가라야. 진짜. 이렇게 해서 송국건 씨가 비판을 하니까 이 송국건 씨에 이어서 또 김근식 씨가 얘기를 하는데 김근식 씨가 이번에 또 이영훈 교수를 옹호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계에서 생산적인 논란으로서 소수파 주장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 변호사 알지만 학설도 소수학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 학자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자료와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그런 주장들을 했던 것들이고 저는 조 교수가 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저게 문제가 되냐면 학자가 자료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소수학설을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한일 경제정쟁의 국면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대놓고 부역, 매국, 친일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학설 쪽으로 경제사학계 내에서 논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반박 논리에 대해서 제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좀 지나친 평가를 갖다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영훈 교수 같은 저런 사람들이 하는 게 저게 친일파들이구나. 뼛속까지 친일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아, 조국 수석을 비판한 사람은 똑같이 친일파구나 라고 하는 쟁점 옮기기에 성공가 버린 거예요. 아니 이분은 나중에 뭐 생각 없으신가? 황당해요 진짜로. 아니 이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저번에도 뭐 선거 나오려고 저는 정말로 있었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선거에 나간다면 그래서 공직자 후보로서 검증을 받는다면 이런 주장을 펼쳤던 거에 대해서 검증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떠든 정도가 아니고 진짜 심각해요. 이건 TV조선 방송에 나와서 한 겁니다. 자기가 교수직을 걸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정말 이거 황당해요. 이거 사실은 학교에서도 사실 이거 좀 문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정말 경남대가 문제 삼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로 어떻게 이런 분을 계속 교수로 앉힐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김근식 교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 이영훈 씨 주장은 합리적인 그냥 소수 의견이에요. 근데 조국이 지금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친일파 낙인을 찍으면서 본인 비판을 피해가는 겁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개인적 감정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100% 요즘 있어요. 이분 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정말로 아 이 사람은 조국 후보자를 인간적으로 싫어하는구나. 사람으로서 싫어하는구나. 공직자로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드러날 정도예요.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이 김근식 씨가 그래서 정말 조국 후보자만 나오면 세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 TV조선이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동안 정말 짚었어야 할 문제가 뭐냐. 저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기자 폭행. 두 번째, 거짓말.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MBC가 7일날 보도를 했죠. 저녁종합뉴스에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MBC 기자 폭행하고 욕설 이렇게 나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MBC의 취재 기자가 이영훈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어렵게 만나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화를 내면서 딱이 때렸죠. 네,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를 내려쳐가지고 파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얼굴에 이 뺨을 때렸잖아요. 이렇게 기자를 폭행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질문을 하는 기자에 대해서 부당한 이 물리력 행사를 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당연히 이영훈 씨를 얘기하면서 나와야 되는 주제잖아요. 이걸 안 다룬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유튜브 영상에서 심지어 TV조선에 보여줬던 그 영상에서 네. 그 영상에서 고 차리석 선생은 저의 외증조부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바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그래서 뭘 했냐면 실제로 이 차리석 선생의 외아들 차영조 씨를 찾아갔어요. 맞아요. 네, 찾아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차영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영훈 씨가 외증손자가 아니라 차리석 선생 큰형님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 친척이란 사실도 어제서야 안 겁니다. 제일 큰 아버지의 딸의 아들이래. 다시는 입에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차리석 이 선생이 외증조부가 아니라 외증종조부예요. 외증종조부예요. 이거는 저는 가족관계에서 외증종조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뻥을 친 거예요. 남이잖아. 네. 그냥. 이거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차영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아버지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영훈 씨의 이 발언과 행동을 비판하면서. 근데 본인이 무슨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 정도면은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거짓말 한다니까. 그죠? 이 사람 거짓말만 해. 이 사람의 주장을 다루기 전에 이 사람의 주장이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 사람이 일단 합리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를 보여주고 그렇죠. 확실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해온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TV조선은 어떻게 전달하냐면 윤정호 앵커, 진행자 윤정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용훈 명예교수가 이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의 외손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직접적인 직계가 아니고 차리석 선생의 형이 이분의 외가 쪽 어른이라는 사실이 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근데 외증조부가 아니라 증종조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직계가 아니라 반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하튼 웃고 넘어갈 일이냐고요. 이 사람의 신뢰도가 확실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얘기인데 이거를 오히려 중점적으로 안 다루고 중점으로 다룬 거는 오히려 이런 이영훈 씨를 비판한 조국 후보자. 이게 중점이야. 이영훈을 비판한 조국 후보자가 잘못됐어. 이렇게 다루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이 좀 그런 것 같아. 떨어진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옛날에는 뭐 방송국에서 뭘 하면 네. 저게 다 사실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또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 정말 근데 방송을 만약에 TV조선을 이 방송을 사람들이 본다면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수준에 대해서 뭐 생각이 나지 않을까? 난 그 생각 그냥 지금 들어도 여기 좀 수준이 좀 그렇다. 이 정도면 믿고 걸러야 하는 수준이 이거는 아닌가. 조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하면 상관없어. 그렇죠. 상관없는데 뭐 하든지 말든 상관없는데 이거를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시사 대담이라고 의무 송출이 되는. 이거를 해서 거기서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자기네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수준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이 보고서에 쓴 내용들은 8월 7일과 9일자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영훈 씨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했을 때의 방송이거든요. 근데 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가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다룬 게 8월 7일, 9일만이 아니었습니다. 8월 1일에도 있었어요. 1일에? 근데 8월 1일에는 제대로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이날도 이미 여전히 옹호하겠다라는 태세를 보였습니다. 뭐였냐면 8월 1일 방송에서 진보 매체가 응징 취재라는 이름으로 보수 경제연구소를 찾아가서 폭행을 했다. 이런 내용을 대담을 나눴거든요. 이런 내용 대담을 나눴어요. 응징 취재. 네, 응징 취재를 했다. 생각이 나네. 그래서 진행자 윤정호 씨가 막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 대표가 이 보수 성향의 민간 경제 연구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뭐 찾아가는 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안에 있던 연구원을 폭행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고 이 내용이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TV조선의 자매사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일보 보도 제목은 좌파 인터넷 매체 대표 보수 연구단체 찾아가 친일파 소리치며 연구원 폭행 경찰 조사 중 7월 31일자 최효정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폭행이면 문제가 되지.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특히 전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식민 발전에서 식민지 발전론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신 분인데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취재를 한다고 그러면서 응징 취재라 그러면서 가서 막 연구원하고 싸우고 폭행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동영상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하나 이제 자기들의 어떤 누가 이 바통을 이어받느냐. 고성국 정치학 박사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네, 고성국 씨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본인이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유튜브 얘기를 막 합니다.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이런 유튜버들 가지고 유튜브를 제재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한 다음에 자꾸 정평에서 유튜브 얘기. 진짜 웃기잖아요. 이런 얘기한 다음에 뭐 본인도 이 보수 유튜버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집회 이런 걸 취재하기 위해서 장외로 나간다. 그러면은 저기 멀리 담벼락쯤에 진보 유튜버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몰래 영상을 찍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저는 이 사람만인지 아니면 진보적 성향의 이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어요. 그리고 상대는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멸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계나
언론계나 네. 또는 정치권에 담론이 점점 사라지고 왜수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자기 주장만 난무하고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경청하지 않는, 그래서 서로 토론하는 것처럼 앉아 있지만 네. 뭐 당신은 당신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이런 수준을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저부터 저 반성하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계속되면 신독제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네네. 권력을 독재적으로 운영하면 신독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쪽이 진보 진영 아닙니까? 네. 진보 진영이 저런 식으로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보수 진영을 공격하면 네네. 그럼 그게 독재 아니고 뭡니까? 저는 그 점에서 진보 진영이나 문재인 정부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정해야 된다. 그것이 정권을 위한 길이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런 얘기. 독재론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신독재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저런 식으로 해서 되게 웃기잖아요. 이 코를 정확히 얘기하면은 폭행을 했다라는 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폭행까지 봐야 하나라는 수준이에요. 근데 일단 그 영상을 가지고 독재까지 나간 거예요. 유튜브 영상 하나 가지고 정부가 신독재를 펼치고 있다까지 나간 겁니다.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찾아봤어요. 무슨 영상일까 찾아봤더니 이게 일단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라는 채널의 영상입니다. 서울의 소리라는 채널은 백은종 씨로 굉장히 유명한 채널인데 그렇죠. 이 채널의 영상 낙성대 경제연구소 매국노 이우연 응징 취재 2 네 얼굴에 침을 뱉어주마, 이게 영상 제목이에요. 이 영상을 다룬 겁니다. 이분도 참. 네. 이 영상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폭행이니까 이 영상에서 폭행이 나오면은 굉장히 막 선정적이겠지 하고 봤어요. 그렇게 폭행 영상 올릴 근데, 거야, 근데? 네, 근데 소리 지르는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서로 대립하는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데 폭행이 없는데? 어디서 폭행이지? 뭐가 폭행이지? 계속 궁금해서 계속 봤어요. 근데 영상에서 이 백은종 씨가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찾아가가지고 이우연 씨라고, 이분도 똑같이 뭐 UN 이런 토론에 나가가지고 강제징용 없었다 막 이렇게 주장한 분이에요. 네. 이분하고 마주친 거예요. 하필 그날 있었던 거죠. 마주쳤어요. 이분 나가가지고 마주쳤는데 이 매국노 이 막 이러면서 욕을 하십니다. 이 매국노 삐삐 막 이러면서 욕을 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삿대질을 하다가 코에 살짝 닿아요. 손가락이 코에 살짝 닿습니다. 그건 뭐야?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약간 삐에로 코 이렇게 누르면 삐빅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음향 효과로 넣어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딱 닿는 순간 삐빅하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우연 씨가 폭행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거를 폭행이라고 했다고? 폭행을 주장한 거예요. 아니 이영훈 교수 뺨 때린 거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그러니까 심지어 이영훈 씨가 그 MBC 기자 취재 기자 뺨 때린 거는 TV조선 이거지 정치사에 1분도 안 나와요. 1초도 안 나와요. 진짜 세상에. 근데 이 백은종 씨가 코를 이렇게 살짝 건드린 거, 삐빅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폭행으로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 영상에서 굉장히 이 백은종 씨가 공격적인 태세로 이 이우연 씨에게 굉장히 소리를 많이 지르시고 합니다. 이런 공격적인 태도가 다 옳다, 무조건 옳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걸 보도하면서 진보가 보수를 폭행했다? 좌파가 보수 경제단체에 가서 폭행을 저질렀다? 정말 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방부터 굉장히 진보예요. 좌파, 진보,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진부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선 미디어 그룹이, 조선일보, TV조선이 편파 보도하는 이런 목적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역사 왜곡, 일본군 성노예제 없었다, 강제징용 없었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이 진영 논리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보가 보수를 때렸으니까 이건 진보의 문제야.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이런 역사 왜곡 자체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문제인 거잖아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 근데 이런 식으로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보도를 해버리면 마치 이 문제가 진보와 보수, 진영의 논리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보도가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은 아예 8월 1일부터 이걸 다루면서 어떻게 갈지를 사실상 저는 결정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대해서 일종의 관점을 정해놓고 본 것이다. 이게 참 가치 판단이 나는 참 그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중점을 판단한 건지. 그냥 수준이야. 내가 보니 그냥 수준이야.
이 이영훈 씨 관련해서는 지금 오히려 타사에서는 뭐 YTN 등에서는 이거 말고도 다른 그 낙성대 연구소 그 사람 누구예요? 이우영? 이우영 씨. 예, 그 사람의 문제도 막 지적을 하고 유엔 무슨 유엔 거기 가서 연설했는데 그 돈을 일본에서 받았다, 우익단체에서 받았다, 뭐 이런 것들 막 고발하고 지금 그 발언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TV조선은 진짜 다른 나라 언론이다. 일본에 그냥 수출해도 되겠어. 그죠? DHC 지부요. 일본에 강하게 수출을 권유하는 그런 정말 한류를 뽐내십니까 지금? 아무튼간에 지금 부끄러운 방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조국 싫어하는 건 알겠어요. 충분히 그 진정성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런데 싫은 건 싫은 거고 최소한 이영훈 씨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진짜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이 고생하신 그 아직도 생존해 계신 많은 어르신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거야말로 진짜 아주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거듭 듭니다. 화가 났지만 태어날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어제 우리 방송이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아졌을까? 조국 때문에? 네, 유튜브에는 조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국 후보자가 참 여럿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저희 조회수 많다고 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돈이 들어오진 않지만 나는 근데 뭐 조회수가 많은 건 난 못 받고 댓글이 많은 거를 보고서 또 뭔 욕을 먹을 일을 했나 우리가. 저는 요새 이게 너무 뭐가 많으면 새가슴 되신 거 네, 아닙니까? 저 요즘 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네. 요즘 약간 협심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아이고. 자, 댓글 좀 볼게요.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2016년에 JTBC 이규현 스포트라이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관련 3부작 내용 보고 정말 많이 가슴 아파하고 많이 훌쩍였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동생뻘이었던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희생되고 고통스러워할 즈음에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고 언론은 무엇을 했는지 화내면서 말이죠. 심지어 그 큰 병을 앓고 있는 아이는 제가 한에서 알바했을 때 만났던 아이들과 또래였었죠.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날개를 펼칠 텐데 저렇게 큰 산소통에 의지하면서 사는 게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제발 이런 사회적 약자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노란색 메모지님은 외고인을 왜 갔냐? 라는 질문에 관련자이신 듯한 분이 커뮤니티에 남기신 글입니다. 저 글을 읽고 나니 기자들 참 더 혼나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싶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딴지일보죠? 네. 딴지일보 사이트에 있는 글을 하나 복사해서 붙여주셨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 조국 힘내세요. 사법개혁 정말 너무 힘드네요. 언론개혁은 더 힘들겠죠? 그래도 민원연이 앞장주실 거니 힘이 납니다. 사무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딸이 받은 상처는 지금까지의 언론들 다 무시할 거잖아요. 제발 이런 식의 언론 보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께서 오랜만에 댓글을 남기네요. 네.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활동가님들 남은 여름 잘 보내세요. 365일 탈탈탈 하셨습니다. 아니 365일은 안 턴다 진짜. 안 해. 300일 정도로. 너무하시네. 거기서 좀 쉬어야지. 네, 그리고 그 밑에 옥수수 요연찬님께서 서로 정말 지금 오랜만에 인사들 댓글 하고 다신다. 계십니다. 서로 댓글을 행복하길 쭉 바란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옥수수 요연차님이 출근하다 넘어져서 천추 3번에 골절이 생겼네요. 누워만 있습니다. 크크크 민원연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제가 댓글로 네. 옥수수 요연차님께 그 출산제 신청하시라고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네, 여기에도 여러분께서 다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우르무치님 정말 너무 슬프고 화나는 현실입니다. 꼭 법무부 장관 되셔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들어주시길 이렇게 해주셨고 럭셔리 999님 매번 방송 들으면서 느끼지만 믿을 건 민원연밖에 없음. 네.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취중공주님은 조중동과 TV조선 채널A 국민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악질 바이러스입니다. 언론계의 세슘, 언론계의 방사능 난리 났습니다. 네.
그리고 JTBC 손석희 앵커마저 난리를 친다 하면서 JTBC에 대해서 실망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투어이브 박미정님도 JTBC 보도가 실망스럽다. 어느 언론사 하나 팩트를 체크하는 기사가 없었다. 정말 뉴국만 빼고는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기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유덱스님 조국 처남집이 압수수색 당했네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기사가 떴는데 검찰이 택배라고 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현장 영상이 나오던데 기관도 아니고 공인도 흉악범도 아니고 일반 가정 압수수색 과정을 그대로 내보는 예가 있나요? 보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다 싶네요. 네. 야, 이런 경우도 있었군요. 이게 좀 사실이면 좀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검찰이 택배라고 하고 들어갔다라는 것도 좀 웃긴데. 이거를 보도로 영상으로 다 보여줬다라는 것도 어딘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지금 근데 법무부 장관 관련 후보자 관련돼서 검찰이 조사 들어가는데 택배라고 하고 문 열고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검찰이 아닌 거 아닌가? 확인해 봅시다. 노란색 메모지님, 어제 서울대 총장의 성명서는 공부를 잘한다고 그게 다는 아니구나 싶었네요. 그들은 나경원이 제1야당 원내대표인 건 떳떳한지, 그 딸이 학교에 어떻게 입학했는지, 그 뒷배경은 사학이 있는지 있는 게 좋은 건지, 그 사학이 학생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지 그건 알고 그런 성명서를 낸 건지 궁금하더군요.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한 건 좋았답니까? 저런 사람도 총리까지 하는데 누굴 뭐라 하는지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지금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어제 그 YTN에 대해서도 은근히 많이 있네요. 의견이. 유튜브 댓글 볼게요. 조국 관련 가짜뉴스들 다 처벌받길. 지들 맘먹으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하며 뿌듯해하는 게 보여서 얼마나 끔찍하던지. 이건 피라냐가 차라리 착하다는 생각이네요. 피라냐는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기레기들이 하는 이 짓거리는 그냥 남의 피를 즐기는 거니까요. 라고 이영경 님이 써주셨고요. 여배우 누난 기자 진짜 쓰레기네 라고 이현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삶이 꽃같네 님께서는 유난히 언론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입을 모아 한마음으로 언론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본 것도 오랜만이라 민원연 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라고 하셨어요. 들깨시민 기자도 아닙니다. 러너스 하이 님께서는 이제 비평이 시작되려나 세상이 미치는가 보다 싶었다라고 하셨고요. RNG 영어님 가로세로는 오직 돈벌이 유튜브 채널. 다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네는 뭐 정치적으로 뭐 그런 것보다 그냥 맞습니다. 진짜 돈벌이. 이 채널에 들어가 보면 연애 가십이나 이런 내용을 굉장히 선정적인 썸네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채널은 정말 더러워서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군요. 봉투원님께서는 유튜브 동영상 싫어요와 신고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싫어요 저는 유튜브에 좋아요 싫어요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랐는데 싫어요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신고도 할 수 있나 보네요. 이현님 또 조중동 추잡하게 돈 벌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듣지도 않아요. 민원연에게 박수도 쳐주셨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다음. JK킴님 변상욱 대기자 발가락 때에 묻은 명예 넘지 못할 4,000원의 벽 YTN 기레기 포함 전원의 명예의 합 이렇게 써주셨고 그 가짜는 명예를 논하는 모습이 가짜나 실서가 터지네요. 일부러 웃기려 그런 건가? 거기 요즘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방송에서 배변하는 버릇은 고치지 못한다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하고 YTN 노조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YTN 노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써주셨어요. 이영경 님도 YTN 진짜 가짜나서 지들이 잘해서 언론의 자유를 얻었나? 그런 중에 여전히 논조가 개판이면서 누가 누구를까? 변상욱 기자는 니들보다 100만 배 나은 사람이야. 자기 조직에 어쨌든 몸담고 있는 사람조차 끌어안지 못하는 것들이 국민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어? 언제나 국민과 다른 얘기나 짓거리며 상케이나 들먹이는 YTN 이렇게 화를 내주셨어요. 네. 김루나님께서도 이렇게까지 언론이 뻔뻔한 짓거리를 해도 됩니까? YTN은 노조를 왜 또 변상욱님은 그러면서 힘내주세요 민원연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청김님께서도 오늘 정말 언론 때문에 답답하고 황당한 하루였네요. YTN 쪽팔려 해야 합니다. 그 입은 너무나 한심해서
그나마 남은 기대조차 바닥에 패대기 치고 싶네요. 네. 권영익 님도 감사합니다. 진실보도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리얼 듀프님, 탁 까놓고 말해서 변상욱 기자 한 명의 공정방송을 위해서 공헌한 것이 YTN 전체가 기여한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최철호님은 이런 말씀을 써주셨는데요. 먼저 댓글 단분 중에 어떤 분이 우리끼리만 보면 안 된다고 투덜거리시는데 우리 민원연이 아니었으면 이런 거 짚고 넘어갈 매체가 있기나 했을까요? 그리고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주변에 공유하시기는 하나요? 그러면서 전파를 해달라라고 해주셨어요.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보실 수 있게 좀 퍼날라 주시면 좋겠다. 뭐 저희 보고서나 논평이나 뭐 전부 다 그런 부탁을 늘 드립니다.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우리만 보고 듣는 거 백날 해봐야 감흥 없다.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퍼뜨려줬으면 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이렇게 민원연을 퍼뜨려주진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에서 가짜뉴스 왜곡보도 같은 문제가 많은 기자들 DB 좀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이 이젠 기자가 쓴 기사를 스스로 팩트체크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언론이 국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기레기 감별소인가? 뭐 그런 그 페이스북 사이트가 있는데 하나 있잖아요. 기레기 추적자. 맞습니다. 기레기 추적자. 최근에 거기 보면 좀 황당한 그런 진짜 기레기 짓하는 그런 각종 글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면 그것보다 좀 더 좀 우리가 모니터한 게 많으니까 좀 더 많이 담길 수는 있겠네요. 리포트래시라고 이 리포트래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날 이제 이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온 문제적 보도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보니까 정말로 이 비율 자체도 이 사이트에 제보된 비율 자체도 조선일보가 1등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기사별로도 보실 수 있고 기자별로도 보실 수 있고 매체별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또 보시고 또 문제 있는 보도 뭐 제보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무튼 민원연 응원합니다라는 글이 많았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댓글이 많아서 다 읽어드리긴 힘들고요. 민원연 화이팅이라고 해주시는 내용 그리고 너무 언론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달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